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인현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해상법 전문가 강좌 제15회입니다. 이 고려대학교 해상법 전문가 강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첫 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있었던 해상법의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틀 동안에 모두 마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제는 이제 이상엽 변호사님이 2023년도 중요 해상 판례를 또 소개를 했고요. 다음 13번째 이어지는 해상법 전문가 아, 강좌에서 좌담회가 있었습니다. 해운협회의 조봉기 상무님, 그리고 또 선박금융 쪽은 어, 이동해 또 부소장, 또 물류 쪽은 권호인 대표 이런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 변호업계 쪽은 권성원 차기 한국해법학회 회장이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좌담회를 2시간 동안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종덕 박사님이 어, 글로벌 물류 시장의 변화와 종합물류 기업의 법 개선 말씀해 주시고, 이상석 박사 수료께서 해진공의 항만물류 투자 지원 사업 소개 하십니다. 이때 아마 HMM의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야기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화 부장이 선원 중대재해 관련 또 최근 이슈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시부터 6시 사이는 이제 선박근조금융법 연구회 50회 하고 해상법 전문가 강자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첫째 장세호 부장님이 국내 조선사의 RG 발급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거고, 그다음 제가 이제 해상 풍력 산업과 카보타지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두 번째 해상 풍력 산업과 카보타지 룰은 현재 토목공학회에서 해상 풍력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석을 해보고 카보타지 룰이 조금은 이해가 필요하다 해서 토목학회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사님부터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덕입니다. 제가 좀 밖에서 이동 중에 접속을 해가지고 혹시 접속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소리 좋습니다.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발표드릴 거는 해운물류법 쟁점 사항을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글로벌 물류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추세를 설명함과 아울러서 올 가을에 해법학회 11월인가 해법학회에서 축의 논문을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종합물류 기업 혹은 종합물류 서비스업자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물류 시장의 변화와 종합물류 기업의 법 개선을 연결해 가지고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네, 현재 글로벌 물류 시장의 변화 추세를 보면은 크게 세 꼭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해상 기업들의 종합물류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거는 매주 토요일 날, 격주 토요일 날 아침에 바다저널에서 가끔 제가 보고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머스크, MSC, CMA 같은 글로벌 빅3 전통적인 해운 기업들이 항공시장이나 성급물류센터 시장, 철도 육상운송 시장에 과거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들의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는 직접 그들의 브랜드를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현상이 하나 있는 것이 도드라진 추세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서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커머스 시장이
글로벌 종합물류 시장의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저 측면에서 어떠한 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과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네이버, 쿠팡 같은 이런 그 플랫폼 기반을 한 물류 서비스가 또 확대가 되고 있다. 이 세 가지 꼭지면에서 그 간단히 시장의 변화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글로벌 물류 시장의 규모는 2019년도에 약 그 1081빌리언 달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200조, 1300조 정도 됩니다. 이런 규모였는데 이게 내후년 2025년에는 한 1700빌리언 달러, 한 2000조 가까이 물류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1400, 한 1500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의 그 규모, 그러니까 2025년에 1700빌리언 달러의 물류시장 규모라고 한다면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예측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비교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가드너 그 국제 경제 전문지인 가드너가 발표한 2022년도,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자체가 700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가 안 돼요. 근데 900조가 안 되는데 전체 물류 시장은 이미 1,500조를 넘었고 우리 돈으로 2025년에는 한 1,700빌리언 달러를 예상하니까 2,000조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 글로벌 물류 시장이 반도체 시장의 2배가 넘는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0조라는 규모가 여러분들 뭐 잘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 됩니다. 그것과 맞먹는 글로벌 물류시장이 2025년도에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서비스 영역별로 보면은 크게 국제운송, 해상항공 국제운송이 있고, 그다음에 창고 화물 보관 임치업이 있고, 그다음에 육상 운송이 있는데 가장 큰 규모는 우리가 해상법 하시는 분들은 보통 국제운송, 해상운송의 규모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라고 봤을 때 도로운송, 그러니까 육상운송의 규모가 한 43%, 이거는 유럽 지역의 어떤 크로스보더 국경 운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게 한 43%. 그 다음에 해상항공 국제운송이 한 33%. 그 다음에 창고 임치업 같은 물류센터 운영이 한 24%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전체가 2025년도에는 한 2,000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는 그 시장 변화 추세에 있어서 해상기업의 종합물류시장 참여입니다. 간단하게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머스크 CMA MSC가 코로나 전부터 항공시장, 그러니까 해상운송 시장 외에 항공시장을 중심으로 다른 물류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직접 참여를 시도하더니 코로나 2, 3년 기간 동안 사실 해상 기업들이 많이 그 매출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것들을 재투자를 했는데 해상 운송에만 재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항공 운송이나 다른 그 물류센터, 그 다음에 육상 운송 중에서 철송 운송 이런 것에 많이 재투자를 해서 과거에는 머스크 같은 경우도 머켄탈이나 머스크 로지스틱스, 그 다음에 CMA도 그 다른 간접적인 자회사를 통해서 항공시장이나 물류센터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이름으로 직접 항공시장이나 다른 기타 물류센터 시장 같은 데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카고 플라이터 항공 기반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패센저나 항공기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 다음에 CMA 같은 경우는 항공기가 12대, MSC는 현재 기준에 2대지만은 내년 초에 인수받을 것까지 한다면은 총 6대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 시장을 봤을 때 머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홍콩의 그 리펑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아시아를 공략하고 있고, 북미에서도
이스라엘 기업인 그 패브릭과 제휴로 AI 기반으로 B2C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물류센터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어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 549개의 창고와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약 950만 스퀘어미터에 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CMA 같은 경우는 항공시장 외에 주로 프랑스계나 아프리카에서 메이저 플레이어를 인수해서 그 항공시장과 NVOCC 시장을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19년 9월에는 같은 프랑스계인 그 시바 로지스틱스를 인수해서 그 추가 매출을 확보했고 올해 7월에는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볼로레라는 그 아시아 시장에서의 메이저 플레이어를 인수해서 직접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MSC는 항공시장에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물류센터 창고 임차 시장에 그렇게 도드라진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올해 8월에 유럽에서 전기차 15량을 인수해서 인트라 유럽 내 철도 운송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고 있고 9월에는 이탈리아 2위 철도사인 그 이탈로의 지분을 50% 인수해서 역시 철도 육상 운송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물류의 급성장입니다. 이커머스를 봤을 때, 이게 과거 자료긴 한데, 18년도에는 아시아 시장이 한 42%, 그다음 북미가 32%, 그다음에 아더 지역이 한 21%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해가지고 아시아 시장이 한 49%, 그다음에 북미가 28%, 그다음 유럽 나머지가 한 18% 정도 되는데 아시아 시장에서의 이커머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시장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이커머스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보면은 다음 페이지요. 일단 기존의 전통적인 해상 기업은 아니지만은 글로벌 3PL, 글로벌 프레이포더였던 DHL, 그 다음에 저 스위스의 큐난하게, 그다음 미국의 엑스피오 로지스틱스라는 이러한 그 회사들이 이커머스에 데디케이트된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변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DHL 같은 경우는 그 물류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풀필먼트 센터 추가 확보에 또 투자를 하고 있고 이커머스 솔루션 사업을 이커머스 사업을 위해서 자체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을 그 공략하고 있습니다. 큐네나겔 같은 경우도 역시 그 MOU를 통해서 이커머스 물류를 강화에 집중 노력하고 있고 엑스피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운송보다는 미국 내에서의 도로 운송에 대한 실적이 많은 회사인데 역시 이커머스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이 메이저 세계 회사의 어떠한 형태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앞에는 전통적인 그 글로벌 3PL들의 이커머스 시장을 위한 공략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페이지에 보이는 거는 사실 이 아마존이나 중국에 있는 징둥닷컴이나 한국의 쿠팡 같은 회사가 사실은 그 물류 회사는 아니었죠. 전통적인 이커머스 회사인데 이 회사들이 그들의 이제 그 프레젠스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풀필먼트로 대표되는 물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물류센터 외에도 항공운송, 트럭운송 등 자재 배송 체계를 내재화하고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1년도에 아마존의 그 카고 플라이터가 85대라고 하지만 올해 기준을 보니까 이미 100대가 넘었습니다. 징동닷컴 같은 경우도 자체 물류센터, 배송 트럭을 기반으로 이커머스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약 800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 전 지역을 커버하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쿠팡은 국내 업체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난주 보도인가요? 봤더니 이제 속도로서 쿠팡을 이길 수 있는 물류 회사나 뭐 이커머스 회사는 없다라고 하면서 쿠팡이 갖지 못한 다른 부분들을 공략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첫 번째는 전통 글로벌 회사, 글로벌 그 프레이포더가 이커머스 시장에 어떻게 진입했는지 봤고,
바로 전에는 전통적인 이커머스 회사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 글로벌 물류 회사도 아니고 이커머스 회사도 아니고 원래 플랫폼 회사였는데, 이 플랫폼 회사들이 이커머스 시장에 진입하는 진입하는 전략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스마트 물류 정보 플랫폼인 차이니아오라는 그 플랫폼을 설립해가지고 배송 업무를 제휴하는 걸 시작을 이미 해서 이커머스 시장에 중국 내에서 그다음에 글로벌리 진출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사실 이 네이버가 검색 사이트였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사이트인데, 지금은 기사를 보니까 국내 이 배송 시장, 이 택배 시장에 있어서 쿠팡이 24%, 네이버가 23%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플랫폼 회사였는데 이제 그 이커머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국가 간의 이커머스까지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이 전통적인 해상 기업의 글로벌 시장 참여, 두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를 보았는데, 세 번째는 플랫폼 기반의 물류 서비스 확대가 현재 글로벌 물류 시장의 어떤 그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2030년 물류 산업의 그 프라피시오 변화 예측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현재 20년 이게 잘못된 건데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류 운영을 위한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 75%,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운송 주선인이라고 하는 서비스 중개 회사가 한 25%, 나머지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 1%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자산형 회사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산형 회사보다는 자산은 없지만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어, 문제는 많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앞으로의 예측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요. 페이지가 안 보이죠? 네, 페이지가 안 보이네요. 네. 혹시 페이지 안 보이시나요? 지금은 올라왔어요, 네, 페이지가. 네,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그 플랫폼 기반의 물류 서비스 확대를 볼 텐데, 현대의 글로벌 물류는 전통적인 해상 기업도 그렇고, 어, 운송 주선인도 그렇고, 이커머스 회사들도 그렇고, 원래 플랫폼을 갖고 있던 플랫폼 기반의 회사들도 그렇고, 물류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 없으면 더 이상 이제 물류를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DHL 같은 경우도 로컬 운송을 위해서 IT 플랫폼인 살루드를 개발했고요, 이미. 국제운송 플랫폼인 마이 DHL 인포를 개발했고, 큐네나갈 같은 경우도 14년부터 순차적으로 항공, 해상, 육송에 관한 전문적인 플랫폼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커스로 신생업체로서 어, 여러분들은 잘 이 회사들을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해상법 기반의 공부를 하는 분들이어서 이 물류 스타트업 기반 업체들이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플렉스폴트라고 이미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 운송의 라우트별 가격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든 그 플렉스폴트가 13년에 이미 건립됐고, 플렉스폴트는 주로 국제 운송에 대한 그 서비스와 운임을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한 업체고, 그 다음에 컨베이라고 역시 미국 회사인데 15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이 회사는 국제운송보다는 트러킹, 로컬 트러킹 서비스의 가격 매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역시 미국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마지막에 플렉시라는 회사는 플렉스포트하고 역시 1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창고, 물류센터의 시장 디맨드를 위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물류센터의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그 플랫폼이 강세에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국제운송뿐만 아니라 그 도로운송에 대한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어느 기업이 강자로서의 자리매김은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미국을 위시로 해서 선진 국가에서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하나의 변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이제 종합물류기업의 법적 지위를 보면은 종합물류기업은 이제 그 계약의 형태가 이렇죠. 중간에 종합물류 서비스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1계약으로 화주하고는 로지스틱스 서비스 어그리먼트라는 이제 물류 계약, 종합물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물류를 실행하기 위해서 종합물류 서비스 업자는 운송인이나 뭐 창고업자나 혹은 우리 법상 얘기하는 국제물류 주선업자하고 개별적인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종합물류 서비스 계약은 화주와의 개별 약정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개별 약정 안에서 계약의 협상력의 문제이긴 하겠지만은, 종합물류 서비스 업자가 화주한테 대해서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전액배상 조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종합물류 기업이 이 물류의 실행을 위해서 해상항공 운송인이나 뭐 창고업자나 아니면 NDOCC하고 계약할 때에는 어, 이 운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면책과 항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인과 개별 약정을 체결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또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인 같은 경우는 선화증권이나 운송장을 발행해가지고 이 국제협약상의 운송인의 면책사항과 항변 사유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합물류 서비스 업체는 중간에서 계약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에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종합물류 기업의 손해배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많더라라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종합물류 서비스업에 대한 독자적인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종합물류 서비스업 말고 복합운송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은 아니지만은, 우리 제3법 186조의 화물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복합운송인이 어떤 법을 적용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규율한 법이 있는데, 종합물류 서비스 업자가 사법적인 면에서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김 교수님 쓰신 거, 그다음에 저희 해상법센터에 있는 분들이 쓰신 거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걸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해법학회 통해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현재 이제 종합물류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상법안에 넣자. 단행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함이 있을 테니 상법안에 넣는데, 일단 상법에 편제를 한다고 치면은 상행위 상법 46조의 상행위 편에 종합물류 서비스 인수라는 거를 하나 추가하고, 제15장의 종합물류 서비스업을 넣어가지고 종합물류 서비스업에 대한 규율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의 자체는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에 있는 종합물류 서비스업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될 것 같고요. 책임 체계와 책임 원칙,
뭐 비계약적 청구, 통지제도 이런 그 책임제도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책임 체계에 있는 네트워크 라이블리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상법 816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체계도 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화물 사고가 발생된 게 인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화물 사고가 발생된 그 구간, 그 장소에 적용할 법을 적용하면 되고 화물 사고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복합운송인 같은 경우는 가장 긴 해상운송에서의 법을 적용하자. 아니면 그 운송거리가 긴 거를 적용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물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운송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구 임치업이나 물류센터 다른 부분의 물류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네트워크 라이벌리티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손해 발생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손해가 적용할 그 손해 발생이 적용돼야 될 그 법을 적용하면 되겠지만은 손해 발생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쓴 것은 단일하게 운송의 경우에도 그렇고 창고 임치업이나 다른 경우에도 그렇고 킬로그램당 8.33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운송에 대해서는 이미 독일이 1980년도인가 1993년도인가 그 법 개정을 하면서 1998년도네요. 법 개정을 하면서 손해가 불분명한 곳에 대해서는 8.33을 적용한다라는 그 전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운송 구간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역시 1991년도에 아직 반영가 되지는 않았지만 운송 화물 터미널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그 국제협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 자체가 아직 국제적으로 발효는 되진 않았지만은 그 협약에 있어서도 그 화물센터나 에서 발생한 그 화물 사고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8.33을 적용하자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화물센터, 화물 터미널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결국은 그 창고나 물류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전의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어서 운송에도 그렇고 화물 터미널이나 물류센터에도 8.33을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간량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러한 그 의견을 한번 내봤고요. 비계약적 청구에 대해서도 종합물류 서비스업자에게 적용해 주는 것이 다른 그 운송업이나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업자 동일한 형평의 측면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통지제도 자체는 뭐 해상운송, 항공운송, 육상 다 다릅니다. 우리 법 자체가. 근데 이거는 대체로 화물 수령 후 영업일 7일 정도로 규정을 해서 해상운송 3일보다는 짧고 항공운송 14일보다는 해상운송 3일보다는 길고 항공운송 14일보다는 짧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통지제도 자체가 수화인이 화물을 수령하고 나서 하자에 대한 주의 환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3일 자체는 주말에 낄 경우는 3일 자체는 짧을 수도 있고 주의 환기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14일 자체는 길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업일 7일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CEO 자체도 해상운송, 항공운송, 물상운송, 그다음에 창고 입점 다 다른데 역시 네트워크 라이블리티 시스템을 적용해가지고 손해 발생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적용할 CO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손해 발생이 불분명한 구간에 대해서는 항공운송법에 따른 2년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송인의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운송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단기 제척 기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채권에 대해서는 해상운송을 제외하고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제척 기간의 주의로서는 소멸시효로서 항공운송도
시효가 통일되지 않아서 채권 같은 경우도 채무와 같이 동일하게 손해 발생이 확인된 화물에 대해서는 그 화물에 적용해야 될 시효나 제적 기간을 적용하고, 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채권도 2년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불이익 금지에 대해서도 역시 운송인의 책임 경감을 금하는 것처럼 종합물류 서비스업자의 책임 경감을 금하는 규정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한 30분 발표를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좋은 발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도 항상 이게 궁금하고 머리에 꽉 안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이제 이커머스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 회사가 물류회사 쪽으로 온다, 또는 물류회사가 유통으로 간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유통회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거고, 우리 물류는 사고 파는 그 결과로 이행을 하는 운송 계약이 체결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차이점이. 네, 그게 맞죠? 예. 예.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020년부터 JOC 통계에 보면은 과거에는 전통적인 해상운송 기업이나 그다음에 그 NVOCC들의 실적, 그들의 실적이라고 하면 결국은 운송 실적이나 물류 매출 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랭킹이 나왔었는데 2020년부터는 저쪽 그 미국의 알리바바의 실적도 그 JOC 통계로 잡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러한 그 알리바바나 뭐 징둥닷컴이나 앞으로는 뭐 쿠팡 같은 회사들도 그들이 이제 직접 물류 운송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류의 실적들이 같이 표기될 가능성들이 많을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제 이제 뭐 쿠팡 같이 유통하던 데가 물류를 하는 거는 이제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법학을 하는 관점에서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유통은 일단은 매매가 되는 거고, 물류는 이제 운송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운송과 인치 정도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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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이상석 박사님 나와 계세요? 예, 교수님 예, 들리시나요? 예. 예. 네, 저 화면 공유를 했는데 잘 들리시는지요? 예, 잘 보입니다. 예. 목소리 좀 예. 크게 해주시고요. 예. 저희가 지금 사실 HMM을 매각을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문서를 생성하거나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적으로 이게 어떤 뭐 이게 잘했느냐, 뭐 할인이 맞느냐, 동원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법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건지 그걸 하나하나 좀 이런 그거를 좀 알아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이제 다 기사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내용 그 기사 관심이 있으시면 해운에 계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뭐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뭐 좀 보면서 법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이거를 갖다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좀 약간은 그러니까 M&A나 이런 쪽에 조금 경험이 없거나 이러시면은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M&A를 할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매수를 갖다가 원하는 어떤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적정한 어느 기준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숏리스트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숏리스트를 뭐 한 얼마 이상 써서 낸대 뭐 아니면은 뭐 자금 조달 계획이 불분명하고 이런 데는 다 좀 치워버리고 그래서 남아간 데가 숏리스트가 뭐 예를 들어 5개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우협을 갖다 선정을 하는 게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협이 되면은 이 사람이 배타적인
그 인수에 대해서 그 협상권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위협 선정하기 전에 숏리스트하고 위협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룸이라고 해가지고 VDR이라고 하는데요. 그 VDR을 갖다 열어서 회계나 재무나 뭐 어떤 인사나 이런 정보들에 대한 적분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실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가격을 써서 냅니다. 그러면은 그 숏리스트에 들어간 데가 5개였는데 이제 그 VDR에 참여한 데가 4개였다. 그런데 4개를 갖다 다 봤더니만 가격은 3개가 써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우협을 선정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차순위 협상제라고 해서 두 번째를 갖다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HMM 매각권에서는 차순위 협상은 선정하지 않았고요. 우협만 선정했습니다. 차순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이건 이제 지금 저희가 마지막까지 들어온 회사는 할인 다 아시다시피 동원하고 할인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차순위가 큰 의미가 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차순위를 갖다 선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협이 어떤 결격이 났을 때에는 바로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바로 차순위에게 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림그룹하고 이제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JKL 파트너스는 뭐냐? 하림이면 뭐 우리나라 기업이 맞는데 이거는 뭐 PE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PE 쪽에 그냥 금융 쪽에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라던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그런 뭐 어떤 뭐 아웃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PE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국적 원양소사인 HMM이 PE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도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JKL 파트너스를 우리는 F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적으로만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본금을 좀 확충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뭐 다 그렇은 건 아니지만 하림은 보통주로 인수하고 뭐 이제 JKL은 뭐 우선주로 인수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재무적인 탄탄함을 갖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해양진흥공사하고 산업은행도 일부 역시 FI로 참여하는 거는 JKL 파트너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우리도 FI로 참여를 하는 거지 거기에다 경영권을 가져와서 뭘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같은 FI라고 하더라도 JKL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상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얘네가 이제 그 우리가 가져가는 포션 그 금액 그걸 못했을 경우에 그 경영권을 아예 다른 쪽으로 넘기겠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하드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자본금을 뭐 얼마를 넣어줬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배당으로 20% 30%를 몇 년 안에 다 빼가야 되고 왜냐면 이건 펀드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하림그룹과 JKL 간의 주주 간의 어떤 컨소시엄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하림이 자기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JKL이라는 T를 갖다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 당장 대주들한테 줘야 되는 것, 또 인수금융을 일으키는 것도 있는데 이 두들 간에서도 또 뺏겨버리면 하림은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의 시각으로는 근데 제가 이거를 발표하기 앞서서 이거 다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해양진흥공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전 이거 담당하고 있지도 않고 저는 M&A를 하긴 했었지만 예전에 흥하해운 때 잔금상선 고고할 때 했었고 HMM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의견임을 갖다 좀 먼저 피력을 하고요. 그래도 그런 반면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 일각의 우려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보금이 HMM에 지금 10조가 넘는 어떤 캐시가 쌓여 있는데 이 하림그룹이 이걸 가지고 배당으로 다 빼고 빼나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JK의 파트너스를 엑시시켜 주는데 다 써버리면은 그럼 이게 HMM이 장기적으로 부실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장치들을 갖다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어 제한을 걸어 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레버리지 바이아웃에서 LBO라고 하는데 우리 상법상 판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LBO는 그 투자하는 그러니까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차입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거를 미국과 달리 타이트하게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2중, 3중의 장치들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연내 주식 매매 계약 SPA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매각을 하는 쪽이 이제 해양지능공사 산업은행이고 이제 매수를 하는 쪽이 할인그룹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 SPA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이 종료가 되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사고 팔 때도 매매 대금이 납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이 종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이제 등기 그게 이제 요물주의 우리 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죠. 그 민법상에 등기가 있어야지 그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회사를 사고 팔 때도 SPA가 되면은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되는 건 맞지만 보통은 우리가 각 국의 그 공정위 우리나라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경쟁 당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업 결합 심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할 내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지금 기업 결합 심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이거 화물을 갖다 분리해서 판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기업 결합 심사는 예를 들면은 시장 지위적 지위를 갖다가 남용을 막기 위한 독점의 지위를 막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 결합 심사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페노션 지금 여기서는 할인 페노션이니까 페노션과 H&M 간에 어느 뭐 유럽의 어느 시장 혹은 뭐 어디 동남아의 어느 시장, 미국의 어느 시장에서 요 둘이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마켓시어 MS가 넘어가 버리면은 다 기업 결합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승객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대상이 아니지만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포션을 넘어가 버린 거죠. 특히 그래서 유럽에서 승인이 안 나고 또 그 전에 대우주선해양도 그 현대중공업과 합병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기업결합 심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업결합 심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셔서 지금 이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또 이제 이거 그럼 계약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거야?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나도 계약이 이제 뭐 되게 오래됐지만 기업결합 심사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데, 이제 해운 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벌크 선사인 페노션과 컨테이너의 HMM이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가 낼 수 있냐? 이게 맞냐, 아니냐? 이건 사실은 뭐 저보다 여기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맞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근데 여기에 있는 연료비를 갖다가 근무 경제를 통해 가지고 좀 싸게 같이 사올 수 있다. 이거는 뭐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내용이 나오는 게 하림은 H면 인수자금 마련을 해서 파트너에서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금융을 일으키는데 더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인수금융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LOC를 얼마를 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인수금융이라는 건 M&A를 할 때에 그 내가 지금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타인 조달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M&A 할 때 내가 자본금을 이만큼 넣고 또 이걸 갖다 M&A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인수하는 데 필요한 거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겠다. 이걸 우리가 인수금융을 하거든요. 물론 꼭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본 조달과 타인 자본 조달이 나눠져 있는데 자기 자본 조달은 내가 자본금으로 넣는 거 그리고 아까 FI 그 JKL 파트너스 같은 애들 같이 넣는 거는 자본금으로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인수금융은 우리가 보통 실무상을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융기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부채로서 잡아가지고 들어가는 걸 이제 인수금융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해양진흥공사는 요건 말고 다른 건들 M&A 할 때는 당연히 인수금융도 할 수 있고 FI로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노션이 5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 발행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뒤에서 조금 더 나오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초대형 국적선사가 된다라고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부분은 아니니까요. 한번 보시고서 각자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다르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 더 이제 5천억 규모의 페노션이 원구체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호설익인 호반그룹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구체를 옛날에 HMM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HMM이 연구체를 발행하면 연구 CB나 연구 BW를 발행하면은 그걸 갖다 뭐 이제 해양진흥공사하고 산업은행이 이렇게 5천억씩 막 이렇게 해서 인수를 계속 했었죠. 그리고 그게 5년 있다 스텝업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체를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리고 주식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제 막 그 개미 주주들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본 것처럼 페노션이 5천억의 연구체를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걸 갖다가 뭐 연구체를 누군가 인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후방 그룹이 우수 세력이 후방 그룹이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노션의 선박 자산도 유동화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유동화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실물 자산, 항공기라던가 선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장내 매출 채권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유동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선박이 지금 1,000억짜리인데 어느 SPC를 세워가지고 1,000억에 팔고 이 1,000억에 팔아서 1,000억을 받고 그리고 이 SPC가 어떤 증권을 발행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 1억씩짜리로 쭉 나눠가지고 ABS든 ABCP 같은 걸 발행해가지고 이걸 기관이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관, 그 증권을 갖다 갖고서 있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이자를 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유동화라고 하는데요. 해양진흥공사도 울산의 컨테이너 터미널 UNCT에서 그 유동화 증권을 갖다 인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동화라고 하고 이거는 자본시장 쪽의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계열사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증자라고 하면 제3자 배정하고 주주 배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갖다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이걸 갖다가 그 비율에 똑같이 주식을 갖다가 이제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건데 거기 이제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데 신주 인수권을 갖다 부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신주 인수권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안 받습니다라고 하면 이걸 실권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회사법의 내용들입니다. 실권주라고 하고 그러면 그때 실권이 난 주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주 배정이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제3자 배정이 아니고요. 두 번째, 제3자 배정은 처음에 이제 증자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미 아까 그 호방그룹처럼 뭐 그 연구체를 갖다 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갖다 지정해 놓고 이 사람한테 줄게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제3자 배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증자되면은 액면가가 들어오는 거니까 물론 액면가대로만 받는 게 아니고 보통 시장가에 디스카운트 된 거, 보통 한 10%에서 20% 사이가 디스카운트 돼 있는 걸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그러면은 이 유상증자 대금을 갖다가 마련을 해가지고 HMM 매수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유상증자라는 거는 비상장인 경우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제3자 배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상장 회사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이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상장돼 있는 하림이라던가 뭐 이런 데가 좀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약간 그 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M&A나 이런 쪽에서 그런 거가 있으면 나중에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인수금융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M&A를 할 때에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 측에서는 너희들의 자금 조달 계획을 가져와봐라는 걸 갖다가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림하고 동원은 내가 지금 얼마가 있는데요. 얼마는 어느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충당을 해서 6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 자금 조달 계획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금 조달 계획을 갖고 올 때에 LOI라는 게 있고 LOC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LOI는 투자를 갖다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게 LOI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확약이라는 거는 내가 꼭 하겠습니다라는 게 LOC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기관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놀랬던 게 LO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이나 증권사는 거의 팀장 정결로 해서 그냥 다 끊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해진공 같은 경우에 LOI는 거의 LOC 수준으로 강력하게 끊어집니다. 그에 반면에 LOC를 만약에 해진국에서 끊는다는 거는 진짜로 이사회나 투자심의회에 확약이 돼야지만 LOC를 끊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제 대부분 뭐 하나은행이나 뭐 이런 애들이 대주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LOC를 갖다 실제로 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3조 원이 넘는 이제 LOC를 받았다고 하는데, LOI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내가 실제 하는 금융의 1.5배에서 2배 정도 오버해가지고 내주거든요. LOI는. LOC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3조 원이 넘는 LOC를 받았고, 그중에서 2조 원을 넘기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게 이제 하림의 얘기인데, 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차입 레버리지는 2조가 필요하지만 은행들은 우리한테 다 인수금융 3조 이상을 벌써 이렇게 끊어줬어. 그러니까 내가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어라는 걸 갖다 보여줬다는 거죠. 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중간에 이제 제가 잠깐 죄송한 게, 이게 내가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시고, 뭐 그러면은 제가 혹시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치우친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이겁니다. 동원에서 소송을 불사하겠다라고 한 게, 영구채 주식 전환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기존의 연구체들이 쭉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주식 전환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락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락업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보통 매도를 할 때 매수인이 너 진정성이 있어? 니네 이거 그냥 밖으로 팔고서 뭐 LBO처럼 팔거나 아니면 다시 뭐 프리미엄부터 팔거나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매수인에게 오히려 너네는 최대 주주는 뭐 3년, 5년을 갖다 정해가지고 너네는 주식 못 팔아 이렇게 막아버리거든요. 오히려 이건 반대로 지금 우리가 주주가 다 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영구 시비지만 이게 주식 전환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환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만약 우리가 주식 전환 안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죠. 주식을 전환해서 매각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지금 3만 원에 팔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자만 8%씩만 받고 3년 동안 너네 버텨,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매도인 측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한 이유는 뭐냐면, HMM의 지분율이 지금 우리가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이 이걸 갖다가 전환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버리면 38.9%로 희석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주당 배당 가능이익이 줄어들어가지고 이 연간 배당금이 1,945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안 하면 자기네들은 2,895억까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수정 제한이라는 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마지막에 그 최종 가격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발 채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격 조정 폭을 갖다 설정을 하고, M&A 할 때. 그리고 너희들이 매도인만 계속 지금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걸 갖다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건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한번 던져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보면은 HMM의 자사주 매입 허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JKL 파트너스 지분의 5년 내 매각 허용, 그다음에 사회이사 지명 불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뜯어보면은, HMM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 HMM이 지금 갖고 있는 캐시가 10조가 넘으니까 이걸 갖다가 시장에서 내가 사오겠다는 거예요. 주가를 갖다 부양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 자사주 매입하면 보통 소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갖고 있거나. 예전에는 이제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거 무조건 소각을 시켰어야 됩니다. 1년 이내에. 근데 이제 상법이 개정돼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 얘기는 결국 그거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를 샀는데 갖고 있는 HMM의 돈으로 내가 주식 사서 주식 부양시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바이아웃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JKL 파트너스가 5년 내 매각을 허용하게 해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도할 때 매수인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이걸 빨리 그 차익을 받아가지고 엑시트하는 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제 금융 플레이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락업 기간을 뭐 10년이든 5년이든 걸었을 텐데, 뭐 내용을 보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 5년 내 매각을 요거라도 해달라. 왜냐면 얘네들은 P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도 펀드를 운영하면서 엑시트 시켜가지고 이걸 현실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JKL 파트너스가 이걸 강력하게 요청했을 거예요. 할인에다가. 근데 그건 할인의 부담이어야 되지, 왜 매도를 하는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산은하고 해진공의 사회이사 지명 불가. 이거는 무슨 말이냐? 산은하고 해양진흥공사가 기존에 이제 CB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이걸 갖다 전환을 하면 주식을 갖다가 일대 주주는 이제 내려오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여전히 주식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산하고 해진공이 일대 주주가 아니라 그래서 경영권을 아예 다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로
요구를 한 게 아마 사회이사 지명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서 너희들이 전행을 하는 걸 갖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포션만큼은 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요청을 한 것일 거라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 불가라는 거는 매도인인 산은이나 해진공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나를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까 앞에 내용들이 좀 많이 이렇게 겹치는데 지금 약간은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사실 할인 정도의 사이즈에서 HMM을 인수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새우가 뭐 고래를 삼킨 격이다. 그러면은 이제 버틸 힘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조금 의외였던 거는 HMM의 주가가 올랐는데 사림의 주가도 좀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내려간 건 당연한 얘기고요. 참고로 요 얘기를 잠깐만 더 드리면 그럼 페노션은 왜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가가 내려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5천 원짜리 액면가 주식이 100주가 있었는데 시장에 이걸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식 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치는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발행 주식 수가 더 늘어나니까요. 물론 자본금이 늘어나긴 하지만 물론 주발초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가가 12,000원이면 만 원에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5천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 잡히고 5천 원은 자본금에 잡히지만 어쨌든 시장의 돈은 그 주식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 하는 경우에는 내려가죠.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뭐 훨씬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거고요. 예, 뭐 아무튼 근데 요번에 좀 특이한 부분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림의 주가가 올랐고 HM의 주가도 올랐다.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걸 이걸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보고 있구나. 이 하림이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갖다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제3 페노션의 할인지주 지분율만큼 참여가 페노션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페노션의 최대 주주는 할인지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를 하면 54.7%만큼 신주가 발행되는 거에 신주 인수권을 할인지주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걸 갖다 다 받아들일지 아니면 일부만 받고 나머지 실권을 시킬지 뭐 이런 것들은 각자 이제 어떤 전략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할인지주가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다시 테노션에다가 낼 규모가 1조 6천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할인지주 아까 말씀드린 그 컨소시엄이 아닌 할인지주 역시 또 차입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유부동산을 매각해서 이 신주를 받을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갖다 실권을 시켜버리는 금액이 커지거나 할인이 이걸 다 받아내지 못하면은 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페노션에 대한 그 끈도 역시 약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리스크지 않습니까? 계열사 간의 이 끈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또 같은 내용의 LOC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요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하나하나 좀 말씀을 여기 뭐 지분율이 38.9%로 희석되며 배당금이 줄어든다. 이게 아까 3년 동안의 락업을 갖다 오히려 매수인이 산업은행하고 해진국한테 요구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은 막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해에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계상에. 그럼 그 배당 가능 이익만큼 배당도 할 수 있고 그걸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딱 제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 금액을 갖다가 근데 여기서 요걸 갖다가 HMM 1대 주주로서 지금 58%를 갖다 다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해양진흥공사나 산업은행이 이거를 갖다가 주식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당연히 주식이 결국에는 해진공이나 여기서는 CB를 갖고 있었는데 BW나 이게 지금 주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배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기존의 인수금융을 일으킨 은행에다가 그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이자를 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음,
예, 뭐 한 이 정도쯤 말씀드리면은 제가 30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내용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요 HM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워낙 지금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이거를 의견을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떤 기사들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그 기사를 법적인 의미에서 회사법이죠. 대부분 회사법이고 자본시장법, 증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섞여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을 갖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시나 너무나 쉬운 걸 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예, 그런 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이상수 차장님, 네네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방금 말한 네. 그 저기 산업과 해직을 갖고 있는 1조 6천억 연구체를 3년간 전환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하는 것은 요 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해진공과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 연구체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 네, 남아 있는 그걸 것들이요. 이야기하는 예. 거죠. 네네네. 그러면요,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 다음에 뭐 여기 강동화 선생님 할 텐데 조금 우리가 요 모임 마치기 전에 지금 이제 전체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 그 매각을 다 하고 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6조 7조 원 정도를 그 할인이 이제 그 이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에 이제 현금을 주고 나면은 지금 여기 그 58% 지분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요 금액들 요게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2조 원 정도의 그 연구체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네. 이제 금액들이 좀 어떻게 되는가를 조금 예, 설명해 제가 주실 어딘가요? 그게 좀 이따가 준비하셔가지고. 예, 제가 근데 지금 사장님 보고를 또 좀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지금 업무 중이라서 근데 지금 잠깐 그 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처음에 그 연구체가 포함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도중에 도래하는 거기까지는 포함되어 있었던 그렇죠. 게 맞고요. 예, 그게 그렇죠. 예. 끝난 이후에 남은 것들이 연구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전히 연구체 채권자 혹은 주식을 전환하면 주주로 써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거는 하여간 이 딜이 끝나면은 그 이제 그 하림은 HMM의 그 주식 지분의 58%를 갖는 거네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요 해진공과 산업은행이 나머지 얼마 갖나? 한 30% 갖나요? 나머지 지분이? 그거는 뭐 저희가 그 아직, 정도 예, 좀, 예, 예, 그 정도쯤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요 딜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연구체가 남아 있는 게 총 1조 6천억 원입니까? 더 있습니까? 아마 마지막일 건데 그 정도쯤 있을 것 같습니다. 1조 저희가, 예, 6천억. 예전에 제가 남아 한번 있는 거. 그 예. 논문으로 옛날에 드린, 하셨죠. 예. 예, 자료 거기에 날짜별로 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요 날짜만 보시면 그 금액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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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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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강동합 부장님 지금 되나요? 시간? 좀 쉬다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들어왔는데, 예, 한 5분, 참석자분들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예, 한 10분쯤 쉬었다 갈게요. 두 과목 들었으니까. 예, 예,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도록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부터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15회 고려대 해상법 전문가 강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 15회차가 돼서 저도 한 10회차부터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주제가 해양사고 관련 이제 최근 이슈 주제로 이제 선정해 주셨는데요. 지난번 제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10주년 행사 때 제가 캐주얼티 관련으로 이슈를 좀 발표를 했었고요. 오늘은 선원사고, 특히 뭐 선원 중대사고 관련 최근 이슈, 저희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P&I 클럽의
그 한 30%,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클레임이 선원 상병권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선사나 P&I 클럽에서 가장 문제되고 빈도수에서나 보험금 지급 측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선원 사고권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시간이 이제 길지 않은 관계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어떤 이제 이슈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살짝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보면 제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저 화면 공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올해 뿐만 아니라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렇게 발생하는 선원 상병권에서 이슈가 되는 걸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선원 중대재해, 결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한 명 이상의 선원이 사망을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에 법이 시행이 됐지만은 저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선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행 및 관리상의 조치를 잘 이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전통적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선언법상, 우리나라 선언법상 보면 직무상 재해가 있고 직무외 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 그대로 직무상은 직무와 이제 선언의 재해 간에 이제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직무상 재해가 인정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승선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는 다 직무상 재해로, 그러니까 직무외 재해가 아닌 직무상 재해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소송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선언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근로기준법은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그 명시적인 규정이 2019년도에 추가돼서 육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거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선언법에는 아시겠지만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 성격인 선언법에는 근로기준법이 어떤 그 일부 조항을 이제 선언법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명시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 규정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게 맞냐, 아니면 선언법만 적용돼야 되는 게 맞냐, 이런 부분 때문에 실무적으로나 학설적인 대립이 있었는데요. 10월 달에 선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요. 요 관련 부분은 저희 클럽에서도 서큘러를 준비하고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선박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선언법에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사에서도 이걸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간략하게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는 건은 아닌데, 이 부분도 2020년, 21년, 22년도에 이제 실습선언, 쉽게 말해서 이제 실습 항해사, 실습 기관사들의 그 처우 문제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몇 년 전에 문제가 돼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선박 직원법과 선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선사나 선박 관리사가 실습 선언을 대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반영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형법에 따른 선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형법, 그다음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 관련 부분들 다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한번 네 가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다시 제가 돌아가면요.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법들이 저희가 회사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공법상에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사법상은 당연히 이제 민사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가 되지만은 이런 형법, 공법상의 그 개인의 형사 책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이제 업무 담당자나 그다음 선원들의 이제 형사 책임이 문제가 돼서 이 화면을 제가 교육 때마다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법에서 이제 해운 선사나, 그러니까 해운 회사나 그다음에 선원들의 어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좀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법을 좀 나열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선원법에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회사안전법, 선박안전법에 예컨대 선박안전법에서 선박 결함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고, 회사안전법에서는 선원법에서는 선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또 항만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해경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규정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고와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제 형사처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좀 사전에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예, 이렇게 한번 좀 나열해서 보여드렸고요. 예, 그다음 하면은 실제 요즘에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선원들이나 기타 이제 뭐 현장에 계시는 이제 해무 감독님이나 공무 감독님들이 이게 상당한 이제 여러 기관이나 이제 수사 기관이나 그다음에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관청이라든지 기타 변호사라든지 검정이라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피하 식별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해양 사고, 특히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사고와 관련된 이제 수사 기관이라든지 행정 기관을 좀 정리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은 해경이나 해양수산부의 근로감독관이 아닌 그 고용노동부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건이면 당연히 뭐 무시하셔도 되지만은 뭐 예컨대 우리나라 선박이 뭐 BBC HB 선박이 한국 항해 저반 중에 뭐 우리나라 선원이 작업 중에 하역 작업 중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중처법, 산업안전보건법 다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근로감독관이 예,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자 그러면 형법 이제 사람이 사망했으면 뭐 속인주의든 속지주의든 그 선원이 사망한 건에 대한 이제 그 형법상 관할은 해양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또 해양경찰도 이제 수사를 올라오시겠죠.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그다음에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서 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원인이나 그다음에 선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도선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재결로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징계나 사고 원인을 밝기 위해서 또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관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의 역할은 뭐 형사로 치면 뭐 해경, 그다음에 검찰의 기능을 하는 것이 조사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원 인명 사고, 특히 사망 사고에서는 이 세 파티가 다 인볼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예, 업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해양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나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고용노동부나 검찰의 입장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해양 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나 검찰의 입장은 해양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판단에 대한 가장 전문성을 가진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계를 지켜본 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이 세 개의 절차가 독립된 절차라서 그 상호 독립전에서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세 절차가 이렇게 맞물려서 그다음에 서로 참고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멤버사나 선사에 이제 권고 드리는 부분은 해양안전심판, 그러니까 조사관이라든지 해양안전심판 절차가 진행이 되면 심판 회부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 절차에서 초기에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절차가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더더욱 형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이제 그 법원이나 그다음 민사상 절차에서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을 상당히 신뢰하고 좀 존중하고 반영을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공식적인 이제 뭐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은 아니지만은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절차들에서 이런 관계들을 잘 이해하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지금 제가 이 발표하는 이 자료는 제가 좀 수정을 했지만은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해운사안의 협의체라고 저희하고 해운협회하고 한국성급하고 예, 2년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지난 12월 1일 날 저희가 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실무 세미나라고 하는데요. 개최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런 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해운협 홈페이지에 다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누구든지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은 너무 많이 다뤄지고 제가 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변호사도 아니고 뭐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선사에 제가 방문하면서 들었던 대표적인 질문들 거의 99% 질문들이 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뭐 중처법이 적용되나 선박 관리 회사에 내가 위탁을 했는데 선사가 책임 주체나 처벌이 되냐, 외국인 선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냐, 우리는 BBC 선박인데 적용이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을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뭐 수사가 결론이 나서 뭐 검찰이 이관이 돼서 법원의 사법기관에 판례가 정립된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입장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선주에 적용이 되고 상시 근로자의 외국인 선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다 포함이 되고 생산하고 있는 그다음에 그 한국 뭐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적용이 되고 외부 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선박에 승선해서 수리를 하거나 하역 작업 중에 사망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박 소유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미구축되어 있거나 이행 관리상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중처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라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뭐 다 이제 중처법 관련 해운업계 중처법 관련 검토하시는 변호사님이나 기타 전문가들도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법을 해석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까지는 예,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뒤에도 뭐 다루겠지만은 요렇게 먼저 보여드리면 예, 뭐 실무진들은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하시는데 예. 이론만 말씀드리면 이걸 다 준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앞에서 다 다뤘던 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SO 45001 인증 심사를 도입하면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전보건관리 체계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행상의 조치가 다 되는 거냐? 결론은 아닙니다. 추가로 더 하셔야 되고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추가로 다 그 중처법상의 산안법상에 요구되는 그런 절차들을 다 이행을 하셔야지만은 중처법상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을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예,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결국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죠. 근데 고용노동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기소 사례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운업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업 제조업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 자료들은 이미 다 보신 거라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대표이사 실형 나오고 뭐 도급 관계에서도 원청회사가 대표이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산표 산업 사례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이 예, 그 피의자로 경영 책임자로 판단돼서 피의자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 관련된 각 판결들은 저희 지난번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클럽에서 이제 서큘러도 작성을 하고 그 판결 공개용 판결문이 저희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판결문을 꼭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예, 검찰에서 판단하고 법원에서 판단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예,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인천항공사 사건도 다들 잘 아시는 요즘 지금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예, 뒤집어졌고 근데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거라서요. 중처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숙지를 하시고 한번 판결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심, 2심 판결문 전부 예,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오는 기업 저는 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를 다시 한번 보면 요 네 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전만 해도 많은 선사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선언은 선박 관리사의 선언이지 선주의 선언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시는 선사가 계신데요. 예, 중처법 시행 이후로는 많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선원의 고용 주체는 선박 관리사가 아니라 예, 선주입니다. 예, 선박 소유자, BBC, HP, BBC, 예, 예, 용선자,
즉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사선의 선주라고 하죠. 뭐 BBC HPA 상의 용선자, BBC 상의 선체 용선자가 선원의 고용 주체입니다. 외국인 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닝 컴퍼니를 통하고 선박 관리사를 통하지만은 이분들은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뿐이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 고용주는 선박 소유자, 선체 용선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직무상 직무외 제외 기준은 워낙 다툼이 많고 저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직무상 제외 기준은 직무 기인성, 결국 인과관계죠. 그 직무와 제외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야지만 직무상이 가능한데, 뭐 저희 선언법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선언편에 이제 좀 유리하게 해석하셔서 승무 중이라 하면, 그러니까 승무 중 발생한 상병에만 되는데, 승무 중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선박은 육상이랑 이제 그 격리되어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승무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그거는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부상은 다 직무상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노무사님하고 변호사님 통해서 엄청나게 제기가 되고 소송 또한 다 엄청 대기가 되고 있으면서 이건 단순 참고 사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모든 사건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클럽에서 처리하면서 판단된 사례를 조금씩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제가 소송 가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한국인 조리장이 한국계양시 상륙에서 만취해서 기선하는 과정에서 경위에서 바다로 추락하셨는데 법원에서 직무상 사망으로 재판단하셨습니다. 이유는 부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륙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경위 그 뭐 한국말로 승선교라고 하나요? 안전건물 미비 등으로 인해서 추락했기 때문에 직무상 재해로 판단한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항소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진해운 때 사건인데 일기사님이 단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부의 실질적인 책임자시죠. 단독으로 별도 보고 없이 화물창에 진입하다 추락한 사건에서는 직무외 재해. 그러니까 일관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반 사정을 다 판단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시겠죠. 뭐 요건 잘 아시죠? 저희 승무 중이라 함은 선언법상에도 여행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이제 육상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사건에서는 직무상 재해로 판단이 됐고요. 뭐 본선에서 최근에 지침 중에 사망하신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휴식 중이나 지침 중에 심장마비라든지 기타 사례로 사망하신 사건이 많은데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 중 부상당한 사건, 직무외 재해 부상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노무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께서 이 휴게 시간 또한 이제 뭐 이제 우리 육상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 완전 직장과 분리가 되죠. 근데 선원이란 직업은 24시간 배에서 있기 때문에 체력 단련하는 시간조차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직무상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직무상 재해로 확대된다 그러면 실제 선언법상의 직무외 규정을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선주나 보험사 편에 서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까지 직무상 재해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선언법에 직무외 재해라는 걸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폐암, 백혈병, 뭐 그다음에 뭐 직장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원칙적으로 암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직무상 재해가 아닌 직무외 재해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직무외 보상을 하는데 실제 선원들이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뒤에 저희가 사건을 보여드리겠지만은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들이 나올 정도로 죄송합니다. 승무 중 또는 휴가 중 발생한 그 선원의 암에 대해서는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특히 노무사 변호사님들이 소송을 좀 유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좀 뭐 강경하다는 표현을 쓰면 저도 선원 출신이지만은 좀 잘못된 표현일 수 있지만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원 상병을 처리하는 담당자로서도 있지만은 기준 없이 무조건 뭐 직무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불법행위 청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뭐 불법행위라고 제가 많은 발표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불법, 그냥 민법상의 규정이
어겨서 책임이 발생하면 그게 불법행위 청구입니다. 그래서 민사상 여기 보시면 예, 민법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 예,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 그러니까 근로자죠. 근로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선박으로 치면 선장의 과실로 뭐 일항사가 다쳤다. 그러면 선장도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민법에 따라서. 근데 제가 사용자지 않습니까? 선장에 대한 사용자. 예상 하는 게 예,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에 되게 단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지금 다룬 대법원 사건까지 최근까지 이게 11월 달에 이제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난 건들인데요. 11월, 10월 최근에 난 사례들인데 이 건도 국내 선사에서 발생한 한국인 선원 국적의 이제 사고고요. 이제 항해 중에 실종이 되셨는데 예, 저희는 직무 외 사망을 주장을 했고 유가족 측에서는 직무상 사망을 주장하셨는데 예, 1심, 2심, 3심 대법원 모두 저희 선사가 승소하셨고요. 그 판시 내용은 예, 직무상 사망에 대한 입증 책임은 선원에 있다. 그리고 예, 행방불명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해서 예, 저희가 직무 외 사망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법원까지 진행이 됐고 예, 이 건도 직장암을 이제 선원 기관장님이 직장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예, 대법원까지 가서 예, 저희가 대법원까지 제가 강고로 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일단 1심, 2심까지는 모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돼서 근데 앞으로도 이런 판결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본선에서 발생한 선원들의 이제 재해가 무조건 직무상으로 인정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자살 관련 부분도 안타깝지만 요즘에 뭐 실종이나 자살 사고가 제 개인적 기준에서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저희 선언법에서도 자살이라고 무조건 면책은 아닙니다. 선주가. 예, 그 고의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선원노동위원 인정을 받아야 돼서 선원노동위원회 인정 없이 그냥 선사 자해적으로 자살해서 책임 없다라고 판단하면 예, 그 부분 또한 선언법에 대한 이제 보상이나 기타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P&L 클럽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박 내 괴롭힘 예,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그대로 선언법에 반영이 돼서 이제 이렇게 선내 괴롭힘이라는 정의 규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한테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를 객관적으로 하셔야 되고 지체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고자나 기타 피해 선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하시면 안 되고 비밀 누설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불리한 처우를 하신 게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에 가할 정도로 엄청 중벌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취업 규칙도 개정을 하셔서 예, 내년 1월까지 항만청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법이 개정되면서 선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 규칙을 변경된 취업 규칙을 항만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선언법상 관련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선언법 개정본을 보시고 저희도 1월 초경에 예, 관련 서큘러가 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숙지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워낙 뭐 언론에서 다뤄진 부분이고 저희 회사 사건은 아니고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언법상 고의로 인한 사고, 그다음에 선언노동위원회 인정을 받은 건은 선주가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 건에서는 예, 선박 내 괴롭힘이 대법원에서 인정돼서 예, 선언법상의 직무상 사망으로 인정이 돼서 예,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까지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제가 좀 봤는데요. 예, 망인의 자살과 선박 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예, 직무상 제외 플러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이 돼서 위자료까지 배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언론에 보도된 사건인데요. 한국인 3등 항해사가 본선에서 자살을 시도하셔서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아까 보셨지만은 비밀 유지, 누설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뭐 적은 게 아니라요. 언론에서 다룬 것들을 제가 정리한 거고, 이 피해자분도 지금 그 직무 선박 내 괴롭힘에 따른 산업법상의 재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선박 내 괴롭힘에 관한 부분도 산업법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산업법상의 이행 조치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고 사고가 발생하면 뭐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산업법상의 형사처벌도 다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손 대상으로 교육도 하시고 절차서 반영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생원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아직까지도 실습 선원들을 선원으로 생각하셔서 선원과 같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애정을 가지고 뭐 교육을 하시고 일을 시키고 하시는데요. 우리 선원법에는 명시적으로 실습을 위해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선원이 아닙니다. 물론 보상 규정에 대해서는 선원법이 적용이 되고 기타 복무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이 되지만은 실습생은 말 그대로 실습생입니다. 그래서 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셔야 되고, 선박직원법, 선원법이 개정돼서 이 근무 시간이라든지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문화되어서 이 규정들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앞에 직장 내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형법, 선원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실습생은 말 그대로 실습생, 대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법에서 1주간에 최소 1일 이상 휴일 부여하시면 휴일 부여하셔야 되고요. 주 40시간이 초과하면 뭐 현장 입회든 뭐 교육이든 다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다 지키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첩법 사건이 아직까지 판결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언론에 나온 사건인데 해양사고 관련 중첩법 1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연구기관 소속 해양탐사선에서 기관사님이 사망하셨고 해양안전심판 재결이 1심 재결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심의 재결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심 재결은 미공개 상태인데 중앙해심에 지금 항소가 돼서 심판 절차 진행이 중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선장 및 기관장에 대한 면허 정지가 내려진 걸 재결로 이제 내려진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연구기관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 공고가 내려진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고 이행이 됐냐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해양 인명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한번 챙겨보실 필요도 있고, 저도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하고, 결과가 나오거나 실제 주의사항이 발생하면 아까 중첩법 회비체뿐만 아니라 저희 코리아 피나 클럽 자체적으로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서큘러를 최대한 좀 신속하게 예,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국 선사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그러면 외부 작업자나 외부 수리업자가 올라와서 우리 배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과연 선주가 책임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중첩법 시행 이전에도 사례에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처벌하셨습니다. 실제 국내 선사의 요거는 이제 항만 내가 아닌 항만 외에서 사고 났을 때 요거는 실질적으로 선주가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안 됐고요. 그다음 사례에서 보시면 실제 이거는 처벌된 사례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이 됐고 보시면 2020년 국적사 운영 선박에 부산항 정박 중에 외부 수리업체 작업자가 화물창내 수리 작업 중에 추락해서 사망하셨어요. 근데 산업법에 따라서 중첩법 시행 이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벌이 됐습니다. 형사처벌이죠.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래서
일항사, 기관장, 선박 관리사 벌금 예, 벌금에 처해졌고 수리업체 고용주도 당연히 안전조치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 주체이기 때문에 벌금을 맞았고 만약에 중처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실제 제가 선주라면 선박은 제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외부 작업자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처법은 뭐 수급회사의 근로자든 제3자든 제 사업장에 들어와서 뭐 적합하지 않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작업을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저 관리를 하시고 또 공고도 하시고 강제도 하시고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미리 사례를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인명사고에 관해서 보면 선사 담당자들은 되게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 하시는데 저도 제3자라서 좀 편하게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 같아서 최소한이라도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좀 이행을 하려는 조치를 좀 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론적인 얘기지만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